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세 번째 영상이 이어가지고 마지막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1, 2부의 시스템 2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두 개의 시스템과 그 다음에 그 어림짐작과 편향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그걸 바탕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 그러니까 3, 4부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5부에서 작가의 뭔가 재밌는 얘기들이나 그런 중요한 얘기들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게 뭐 최고 경영자의 영향. 우리가 생각보다 확률에 대해서 둔감하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 우리는 항상 최고 경영자, 그러니까 CEO가 대단하면은 그 회사가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사실은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실제로 회사가 성공할 확률은 거의 운에 달렸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아무리 경영자가 뛰어나다고 해도 그 경영자가 끼칠 수 있는 영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최고 경영자가 주는 영향이 적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런 인지 체계는, 시스템 1은 모든 거에 인과관계를 따지려고 해요. 뭔가 성공한 회사가 있으면 그 원인이 무엇이다. 그 원인은 CEO다. CEO가 잘해서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그 모든 공을 다 돌리거나, 아니면은 원인을 하나만 꼽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에는 운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항상 유념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저율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저율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확률에 의존하고 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 착각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틀린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인지 체계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수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주장을 근거가 있었지만, 그 주장의 근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주식 선별에서 우리가 항상 이 회사가 뭐 망할 것 같다, 뭐 안 좋을 것 같다 해서 판다고 매도를 했을 때, 항상 매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매도가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그때 매도하는 사람은 또 다른 판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식도 결국에 운의 영향, 기저율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특히 주식은 굉장히 복잡하고 막 카오스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누군가 주식 거래를 잘해가지고 성공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률을 따져보면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주식 거래를 여러 번 할 텐데, 뭐 여러 번 하게 되면은 운의 영향보다는 그 실력이나 그런 정보력의 영향이 무조건 커지지 않나? 그래서 주식도 뭔가 평생 한 종목만 들고 있으면 운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여러 번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그런 실력의 영향이 크지 않나 생각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냥 우리의 인지 체계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이상적인 논리를 따라가기가 애초에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라는 거겠죠. 전문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아무리 전문가가 뭔가 전문가도 뭔가 전문가라고 해서 항상 옳지 않고, 오히려 운의 영향이 강하고 통계에 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전문가도 틀릴 수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 규칙성이 없고 뭔가 카오스적인 그런 거에서는 전문가의 그런 직관을 따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문가고 학습량이 많아도 그런 예측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많이 기대는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오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그 외부 관점에서 보고, 그냥 좀 넓은 관점에서 보고, 그다음에 틀을 다시 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류를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 스스로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항상 뭐 통계에 약한다든지 시스템 1에 의존한다든지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외부에서 큰 틀에서 보고 외부에서 보고 하는 식으로 오류를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3부에서는 이런
이제 사부에서는 이제 베르누이 오류랑 아니면 이제 그 손실 회피 이론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제 그 이거는 이제 인간의 뭔가 이득을 주거나 손실을 줬을 때 그런 이득을 준 거에 더 민감한가 손실에 민감한가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작가가 얘기하는 게 우리는 항상 손실에 더 민감하고 손실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뭐 사실 통계적이나 그런 수적으로는 당연히 맞는 선택이 있더라도 우리가 손실에 민감하기 때문에 손실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편향되고 그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 완전 미시경제학처럼 각각의 개인이 훨씬 손실에 민감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하는 게 또 재밌는 사실이 우리가 재화로서 사용하는 물건과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교환을 할 물건과 우리가 나중에 사용할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가 사용할 물건에 대해서 좀 더 그걸 잃기 싫어한다. 똑같은 가치여도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물건을 파는 경우에는 막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막 손실 회피를 하려는 그런 특성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인간이 재활하는 것에 유전적으로 그런 재활하는 시스템에 완전 적응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뭔가 재활을 다룰 때 음, 우리의 본능이 이해하기 쉬운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은 뭔가 먹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쓰는 것들 그런 거를 인지하는 데는 좋지만 우리가 재화라고 하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고 우리가 나중에 이 재화로 우리가 먹을 걸 사거나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란 우리의 그냥 의식적인 생각이 있지 그런 게 본능적인 생각이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재화를 거래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주식 거래를 하든지 그럴 때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시스템 툴을 써가지고 수학적인 계산을 하고 우리가 배웠던 그런 막 공식이라든지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적인 본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그 손실 회피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에 가까운 오류가 좀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리가 확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수량에 대한 거, 우리는 항상 극단적으로 뭔가 yes or no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그 뭐 50%에서 60%로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99%에서 100%로 늘어나는 거, 1%와 10% 차이인데도 훨씬 그런 99%에서 100%로 넘어가는 그런 확률에 더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는 것, 뭐 0%와 1% 그런 것에 사실 1% 차이는 크지 않은 건데 굉장히 더 크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복권은 굉장히 당첨될 확률이 높지만 애초에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뭐 0%나 1%나 크게 다름이 없지만 그거를 뭐 0.0000 몇 퍼센트라도 그거는 있는 거니까 0%나는 완전히 다르게 여기고 좀 더 많은 돈을 막 소비를 하는 뭐 복권 같은 시스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칠 확률은 0%는 아니죠. 언젠가 다칠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 조금은 확률에 대비하기 위해서 뭐 보험을 든다든지 그런 예시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계속 성공하는 확률이 높아 예를 들어서 99%로 성공을 해 그치만 1%의 실패 확률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갖고 사실은 엄청나게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데도 그 다음에 오히려 어, 반대로 실패할 확률이 뭔가 99%고 1%의 확률로 뭐 성공을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손실 회피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잃는 건 싫어. 무조건 그래서 더 도전적인 1%라도 있으니까 더 도전적인 막 위험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그런 식의 그 오류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사실 주식에서도 우리가 막 100%에서 50%로 떨어졌을 때 우리는 못 판다. 보통 그런 사람들은 못 판다 이렇게 얘기를 막 장난 삼아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어느 정도 맞는 것도 있는 게, 우리가 주식 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인식을 못 하고 항상 우리가 수로 계속 의식적인 생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의 본능은 그런 거를 주식 시스템을 자체를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원래 이제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고 공식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50% 떨어진 환경에서는 더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파는 게 맞는데, 우리가 본능적인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의식의 흐름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오류를 범하고 좀 더 손실을 유도하는 그런 오류를 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하려면 당연히 희박한 가능성에 너무 무게를 두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계속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넓은 틀짜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뭐 한 가지 1% 이런 확률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 문제를 한 번에 큰 그림으로 보는 그 노력을 계속해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3, 4부를 마치고 이제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5부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부를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뭐 거의 마지막 끝나는데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그 기억에 잘 나는 거를 더 가중치를 많이 여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뭔가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그 과거를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억에 남는 몇몇 가지 사건을 바탕으로 과거의 그런 있었던 일들을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두 가지 자아가 있는 게 아닐까?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 우리 기억은 기억에 남는 것들만 선별해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량이라는 개념을 뭐 생각해 본다고 했을 때, 그런 우리가 경험하는 자아,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자아는 실시간에 따라서 행복이 뭐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어쩔 때는 평평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자아에서 그런 행복량을 다시 계산해 보면은 우리는 그런 피크값만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억하는 자아에서는 그런 평범한 그런 행복은 필요가 없고 극단적인 행복만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자아를 비교해 봤을 때 사실 두 가지 자아 모두 그냥 가상의 개념이고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기는 어렵죠. 근데 두 가지 자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경험하는 자아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자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평평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뭐 하루 생활을 패턴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매일매일 계속 비슷한 양의 행복을 계속 겪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억하는 자를 따른다고 하면은 우리는 항상 피크 값을 기억을 하고, 그러면은 피크 값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높은 행복량을, 그러면은 그거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특별히 재밌는 일을 만들고 항상 매일매일이 특별하게 뭔가 색다른 것을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곳을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는 이유도 기억하는 자를 따르기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는 기억하는 자로 행복을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가서도 여행 자체를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어떨 때는 좀 더 힘들더라도 마지막에 사진을 찍는 거에 오히려 집착을 하기도 하고, 뭔가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둘 다 뭐 틀리다고 맞다고는 할 수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따져보면은 당연히 이제 작가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경험하는 자의 행복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도 인간은 항상 그 과거가 행복했냐? 언제 행복했지?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결국에는 그 극단적인 행복만을 기억하고 극단적인 불행만을 기억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험하는 자에서 기억하는 자로 계속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런 것만 생각이 나고 인간의 그런 그
회로 자체가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자아 때문에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 뭐 감정 예측 오류 우리가 뭐뭐 하면은 행복해질 것이다. 근데 막상 막 그런 행복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데도 그냥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겠지 저렇게 하면 행복해지겠지 하고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는 오류를 오류를 발생시킨다던가 아니면 주목 착각해서 그 찰나의 행복이었는데 사실 나머지 그런 불행들은 다 잊어버리고 찰나의 행복만 기억하는 주목 착각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희망 오류 뭔가 아무리 불행한 상황이어도 조그만한 그런 좋은 기억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좋은 부분만 본다 희망적으로 생각을 한다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스템 1이 우리 여기서도 많이 관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스스로의 기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과거가 어땠을지 한다고 치면 시스템 1이 그냥 재빨리 기억에 남는 것들만 여러 가지 뽑아가지고 그냥 판단을 멋대로 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는 그 세 가지 개념을 다뤘어요. 시스템 1과 2. 우리가 무의식적인 자아와 우리가 의식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콘과 인간 해서 그 경제학에서 주장을 하는 우리가 이상적인 판단을 하는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논리를 따르는 인간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 우리가 실제로 현 세계를 살고 현재 행복량을 이렇게 모두 느끼는 경험하는 자아와 우리가 과거를 회상했을 때 기억에 남는 행복의 피크감만 기억하는 자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세 개의 개념을 이렇게 리마인드 하면서 책을 끝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책에 대해서 요약을 쭉 하자면은 굉장히 앞부분에서는 심리학적인 내용 그리고 인간은 생각보다 오류를 범하기 쉽다라는 거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우리가 직관에 많이 의존을 하는구나. 우리가 어쩌면은 또 이거 얘기를 해보면은 또 커가면서 굉장히 여러 자극들에 둔감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 판단들을 쉽게 해버리고 매일매일 그냥 무의식적으로 사는 삶이 계속 좀 더 비중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계속 오류를 더 많이 범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어찌 보면은 어, 과거에 풀었던 그런 삶의 방향을 그냥 어찌 보면 학습을 해버려가지고 우리가 삶을 너무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시스템 원만을 사용해서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고 그러면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원초적인 감정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하고 좀 더 어렸을 때로 돌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스템 2를 의식적으로 활성화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도 했고 그다음 행복에 관한 이런 얘기는 사실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했던 얘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경험하는 자와 기억하는 자를 구분했다는 게 저도 그냥 그 의식하지 못하게 그런 개념을 떠올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기서도 불행에 대해서는 안 다뤄져가지고 좀 이런 행복에 관한 얘기를 좀 더 깊게 하는 책이 있었으면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관한 생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